크루셜텍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7억 5천만 원대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루셜텍에 대한 공시 내용 한 3가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반기 검토 감사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대한 공시 내용인데요. 자본 잠실력 100분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포함해 가지고 공시가 됐고요. 감사 의견은 한정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검토 범위가 제한됐다. 이렇게 이제 그 회계법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날 감자 90%가 공시됐고요. 감자 후 자본은 22억 9,6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종전 자본은 229억 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4일자 2021년도 사업보고서 재작성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 재작성에 대한 그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유상사급 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 이런 표현이 나오고, 매출채권에 대한 과대계상에 기인해서 대손 충당금도 과대계상이 됐다. 또 재고자산도 유상사급 거래와 관련해서 재고자산의 과소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과소계상 오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급자재를 유상사급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본사가 제가 해석할 땐 그렇습니다. 원재료를 매입해서 베트남 자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공급을 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사급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유상으로 준다 그러면은 원재료 자체를 매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저는 분석을 하는데 재고자산 한 놈만 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재고자산 한 놈만 패더라도 그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까지 그 흐름을 사실상 검증해야만 한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만 투명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까지 우리는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감사의견 한정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 보면은 외부 회계법인 변경 시 종종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3년마다 외부 회계법인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회계법인의 그 감사 수수료는 결국 회사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과연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의무시 되니까 3년마다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바꿔라 라는 지침이 있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회계법인은 다산회계법인이라는 것이고, 직전 회계법인은 단기 회계법인이 다산회계법인이고,
종전회계법인은 성현회계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법인의 명칭들을 보면은 대형 펌들이 아니고 그 중소 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자, 이런 그 사전의 정보를 취득하고서 분석을 접근을 했는데, 만약 이러한 그 정보가 없이도 제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저도 한번 그 테스트 성격으로서 한번 좀 근본적으로 이런 정보를 우리가 몰랐다 하고서 접근을 좀 해보는 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가회계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은 136억 원이 발생이 돼서 달성을 해서 전년보다 32.8%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자산을 그 중간에 이제 추가로 제가 삽입하기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자산도 증가하는데, 이번 반기에는 그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이 그 307%나 증가를 했습니다. 앞서 이 재무제표 상태 재작성, 작년도 2021년도분을 작성했는데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뭔가 그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매출원가는 그 29.8%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감소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또한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물론 그 재료비 외에 경비 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까지 다 포함한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만은,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또 운영 비용이 또 증가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판매관리비는 2.4% 조금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그 작년도 12억 원에서 7억 4,600만 원 영업 적자로 그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원가 생산성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라는 것이 기초재고 더하기 총재료 비용 빼기 기말재고인데, 이 재고자산의 범위 기준이 회계투명성 검증의 1차 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에 제목부터 말씀드린다면, 제가 분석하는 그 스루풋 회계를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제가 그 좀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유튜브 방송 자체도 그 마케팅 활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그 스루풋 회계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매우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그 마케팅만을 위해서 기업한테 좋은 얘기 해 가면서 그렇게 해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스루풋 회계는 기업의 문제점을 알려줘서 개선시키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성이 여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그 주관성은 또 변함이 없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마찬가지로 그 매출원가에서 나온 거하고 유사한 게 아니고 거의 퍼센테이지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으로는 44%가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3.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76으로서 전년도 거의 1.40에서 0.6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적자가 난 건데요. 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없느냐 하는 것은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서 말씀을 좀 이 추진을 더 진척을 해볼까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이 타이틀은 뭐 어떤 기업을 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재고 흐름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셜텍 같은 곳에서는 더 절실하게 이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요 옆에 스캡틱이라는 미국 합리적 회의주의라고 그러죠. 스캡티시즘이 그것을 그냥 상징으로서 항상 이제 옆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크루셜텍은 반기 보고서에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전체 재고자산만 증감액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2021년도 말 재무상태표가 재작성되는 바람에 원래 내역에는 재고가 26억으로 작년에 결산이 됐었는데, 재작성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표현된 거 보면 작년 말에 83억이 재고가 있다. 그래서 졸지에 57억 원을 더 장부에 애드 시켜버린 거죠.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상사급 자체가 합리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법이다. 왜냐면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 사급자재가 원래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건데, 만약 베트남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은 무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공비만 주고서 넘어와야 되는 건데, 이걸 매출 처리하면은 뭐겠어요?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오면은 그걸 또 매입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품이라는 계정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원재료는 뭐 진짜겠죠. 원재료는 이제 본인들이 사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에 원재료를 사급해가지고 만들어서 들여오는 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57억 원이라는 재고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저평가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재료가요? 원재료를 이 매각으로 떨었었겠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나저나 왜 반기 보고서에는 재고자산 명세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정도 수준, 재고 흐름 수준으로 공시를 한 수준은 절대 현재로서는 능력이나 역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있는데 까발리고 싶지 않은 거겠죠. 회사 내부적인 얘기를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 이 A 재고자산의 변동 등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액보다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 금액이 더 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제가 표현해 가지고 표준적인 방식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원재료 사용량일 것 같고, 이 재고자산의 변동에 상품의 매입액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출원가 재료비는 29.8%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9%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가 뭐 1,100만 원, 2,4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정도면은 퍼센테이지로 그냥 소수점 없이는 그냥 0%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제조회사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그 크루셜텍이라는 회사는 제조기업이 아니고 자회사 베트남에서 만든 제품을 상품으로 그 수입을 해 가지고 물건을 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런 이 함축적인 그런 어떤 그 지혜 같은 그런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의사결정에서는 지혜가 지식보다 실천적으로 철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사결정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생활에서 지식보다 노출이 더 중요하다. 현실 세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보상이지 확률, 참과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거적 지식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바벨 전략의 한 형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 전략이라는 것은 극단의 그 리스크를 수용하는 그런 전략과 또 한편에서는 극단의 리스크를 그 회피하는, 혐오하는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을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벨 전략 중에서 이 제거적 지식이라는 것은 복잡한 모든 것에 대한 그 기업 경영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것만 하면은 제거적 지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제약 이론 경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제거를 통해서 그 제약이 뭐냐 하는 그것을 찾는 게 지혜라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것을 그 원용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안티프레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공장은 더 이상 없다. 모두 베트남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근데 베트남 자회사는 재무상태표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는 다 제로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오는 것은 상품으로 매입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뜬금없이 그 임원 중에서 그 이병창 상근감사, 그 비상근이 아니거든요. 상근감사인데 1978년생이면은 참 뭐 전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군요. 많이 어리군요. 그런데 현재 현 모스코 컨설팅주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회사의 감사를 상근감사까지 하고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력이 좀 전무 상무 이게 다 상장 기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력은 좀 화려한 편입니다. 이런 전력이 있으신 분이 이런 그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감사 한정 의견을 받는 것은 좀 존심이 상하지 않겠냐. 이분이 스스로 이런 경우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지 라고서 이제 국감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 금액이 너무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비정상적인 그런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얘기해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분명히 상품 매입액을 글로 집어넣은 것 같다 하는 건데요. 이런 사례는 사급자재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이 분석을 하면서 코리아나 화장품 회사가 자기네들은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와 유사한 그런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를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그 회계법인 애들이 무슨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기네들이 감사까지 했는데 무슨 뚱뚱지 같은 소리냐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쪽하고 거래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관련 있는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이게 뭐가 잘못 회계 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회계법인의 한정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회계법인의 한정 의견은 감사 사항이 제한됐다고 하지만 이제 자본 감식이 50% 이상 된 것 때문에 그래도 그렇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한정 의견인데 사실은 한정 의견보다는 부적격 의견을 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의견 거절, 의견 거절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2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정년 동기보다 7.6%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21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77명에서 21명 감소했으면 크게 감소한 거죠. 그 인당 평균 임금이 그 6개월에 3,800만 원, 연간 한 7,5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27%나 임금 인상이 된 건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그 해고된 사람들이 그 퇴직을 시킨 거겠죠. 장사가 안 되니까 저임금 단기 경력 사원들을 많이 자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일했던 그 고참들은 그래도 살아남아 가지고 기업을 지탱하는데 옛날 뭐 공적도 있고 공신도 있고 그럴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평균 임금은 크게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약간 상위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뭘 연구개발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문인식 그거 그 센서를 만들어서 파는 거로 되어 있는데 휴대폰에 지문인식 하는 거 그겁니다. 그게 왜 그 휴대폰이 잘 나가는데 왜 적세를 낼까?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경쟁업체가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가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손상각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그게 계속 나느냐 그러면은 매출 채권이 부실하다 그런 얘기겠죠. 아니면은 그 매출 채권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못 받는 돈이야 라고서 결국은 대손상각 처리한다고 그런다면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뒤로 돈을 갖다가 유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또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단계 재고자산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이 증감액의 차이가 이렇게 총 제조 비용의 차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상품까지 포함한 그런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출원가가 한 100억대가 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상품 매입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그 증감액은 검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말에 57억 원을 그 재고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그 맞을 리가 없죠.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기 손실, 평가 손실 다 그 빼주더라도 빼주는 게 아니고 가감하면 오히려 이제 이게 더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못 맞춘다면은 재무상태표 제작성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 내역이나 이런 그 현금 흐름표에도 맞춰줘야지. 그것도 못 맞추고 이제 그 재공시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은 크게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슬픈율도 하락했습니다. 분석 경험상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다 하락하고 또 거기다가 생산성까지 하락한다면은 일단 그 분석 경험상으로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만은 그 투명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던가 판매 가격이 그 크게 하락했던가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면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급속도 좀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느려졌습니다. 매출 채권도 좀 줄였겠죠. 재고 자산도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빨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 얘기하면은 재료비 원재료 가격은 상승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비율이 거의 100%인데 이 제품 가격 압박률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제품 가격은 공시하지도 않았어요. 원재료 가격만 공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022년도 상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건 없고, 작년에 20%가량이 바이오메트릭 트랙패드 센서라는 거 용으로만 20%가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로 연말까지 매출액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워낙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한 100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로는 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적자를 안 내고 매출 안 내는 그런 수준의 매출액이 얼마로 되느냐 그러면 손익분기점 산식에 의해서는 한 357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137억을 하는 데가 357억 하려면 한 220억을 더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좀 과제인데, 어쨌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가격을 제시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납품 가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비율을 든다면은 27,278원짜리 센서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견적서를 냈다고 한다면은 27,000원에 납품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적자가 그냥 1,775억 나는 거로 빤하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익을 내냐 하는 거는 방법 없어요. 수료분율은 확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늘려 가지고 판매량을 늘려서 결국은 23.7% 정도 증분을 시켜야 그러면은 매출액이 말하자면은 뭐라고 이 전망치보다는 거의 46% 정도 증가를 시켜야만이 겨우 손익분기점 산식에 나온다. 아까 손익분기점에도 한 357억인가 그게 미리 계산이 됐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스루프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결국은 한 398억, 거의 400억을 해야 되는데 130억 상반기에 130억 했던 회사가 400억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도전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예측을 하는 거지 실제 이렇게 일어날 거다 하고 점쟁이 식의 예측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 다음에 크루셜텍이 적자는 면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은 제한 가격이 말하자면은 매출 재료비 가격을 더 인상을 시키고 판매 가격을 인상을 시켜가지고 좀 그런 영업이 우선순위로 나와야 될 겁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수료분율을 올려야 된다. 이건데 17.7%면은 이 상품 유통업 마진보다는 높긴 하겠지만은 이 정도 마진율 가지고 수료분율을 가지고는 대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가공비가 상품으로 구입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중국 공장도 아니고 베트남 공장인데 자회사의 임금권으로 해가지고 상품 매입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비싸게 구매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3월 18일 거래 정지가 됐고요. 장부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이게 90% 감자가 됐으면 이제 100원짜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장부 가격에 거의 걸맞게 한 장부 가격은 120원. 근데 이제 거래가 정지된 상태지만 재개되면은 얼마나 하겠냐 그러면은 그야 모르죠. 근데 현재
13,000원대에 샀던 분들은 돈을 아마 크게 날릴 것 같습니다. 감자하는 덕분에. 주주는 안건준 씨가 최대 주주로서 그 10%도 안 되게 한 8%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루셜텍이 이런 상황 정도면은 폐업 청산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공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 생산직 사원들을 뭐 이미 다 자른 거니까,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자회사에 하청을 줘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장부 가격도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베트남 공장께. 그러면은 사업을 접겠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